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49, 적지 않은 나이에 제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메어옵니다. 그런데요, 지난 23년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얹혀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귀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세월을 견뎌오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께 안마의자 한 대를 사드렸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78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허리가 활처럼 굽어버린 우리 엄마. 손마디는 다 갈라지고 무릎은 연골이 닳아 뼈가 부딪히는 그 엄마한테 따뜻한 안마의자 한 대 사드린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될 줄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치는 년.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49 먹은 여자의 머리채를 22 먹은 딸이 보는 앞에서요. 그 순간 저는 제가 23년 동안 지켜온 이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23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를 통장을 정리하며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후련한 날들이 시작됐죠. 평생 네, 어머니, 네, 형님 죄송합니다. 그 세 마디만 하고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인생 사연을 매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처럼 평생 참고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26에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15되던 해에 강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게 결국 몸을 망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 엄마는 영정 앞에서 한번 크게 우시고는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자식 셋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좌판에 나앉으셨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냉이, 달래, 고사리 계절마다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겨울이면 손이 다 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비닐장갑을 끼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안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맏딸이었습니다.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었죠.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너는 맞이잖냐? 동생들 대학은 보내야 안 쓰겄냐? 가시나는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 사내 자식은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한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들 생각했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해 놓고도 등록을 포기하고 상업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가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어요. 손가락에 바늘이 박혀 피가 나도 화장실 갈 시간이 아까워 물도 안 마시고 일했습니다. 제 월급은 고스란히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엄마의 굽은 등을 보고 자란 딸은 자기 욕심을 부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게 죄라면 죄였죠. 그러다 26에 지금의 남편 박성훈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 근처 식당에서 친구 소개로 처음 봤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듬직했어요. 말수는 적어도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식당 아주머니한테 총각, 어머니한테 효자라며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면 아내한테도 잘할 거라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어리석었죠. 효자와 좋은 남편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제 혼수를 해주셨어요. 변변치 못한 혼수였지만 엄마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함을 받으시며 대놓고 이러시더군요. 요새 누가 이불을 이렇게 해오나? 친정이 어렵다더니 뭐 사람만 착하면 됐지. 그 말에 우리 엄마 얼굴이 벌개지던 게 23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종갓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가 1년에 11번이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 집은 봉제사가 많다.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이 집이 돌아간다. 신혼 첫 명절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흘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그랑땡, 산적,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기름 냄새에 절어서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시누이 박성희는 시집을 가서도 친정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 있는 저를 보며 거실에 앉아 과일이나 까먹으면서 이러더군요. 옳게 동그랑땡은 좀 더 노릇하게 부쳐야지.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되게 따지셔. 그리고 산적은 색깔 맞춰서 꽂아야 보기 좋은데 올케는 그런 센스가 좀 없네. 저는 그저 네 형님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23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어요. 네 어머니, 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 네 마디로 저는 23년을 살았습니다. 제 의견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자기 통장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살림을 제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처음엔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그런데 거기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시댁에 생활비 60만 원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보낼 것.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자식된 도리로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3년 전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25일은 제게 가장 긴장되는 날이 됐어요. 통장에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문제는 제 친정 엄마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혼자 계셨거든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자식 셋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친정에 돈을 보내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명절에 친정 가는 길에 봉투라도 하나 챙기려 하면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장모님은 동생들도 있잖아. 처남들이 챙기겠지. 우리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
그 우리가 왜라는 말이 23년 동안 제 가슴에 대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남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신이 나서 호텔 뷔페를 잡고 어머니 한복을 맞추고 친척들 초대장을 돌렸어요. 잔치 비용으로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돈도 제가 식당에서 번 돈과 살림 통장에서 나갔지만 저는 군말 없이 어머니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해 우리 친정엄마 환갑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 엄마도 환갑인데 동생들이랑 같이 작게라도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모님 환갑을 우리가 왜 챙겨? 그건 처남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돈도 없는데. 시어머니 환갑엔 1,000만 원을 쓰면서 친정엄마 환갑엔 식사 한 끼도 형편 타령을 하더군요. 결국 우리 엄마 환갑은 제가 동생들 몰래 식당에서 미역국 한 그릇 끓여다 드린 게 다였습니다. 엄마는 그 미역국 한 그릇에도 아이고 우리 딸 덕에 환갑상을 다 받네하며 좋아하셨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동생들이 챙기지 않았냐고요? 둘 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큰 남동생은 사업한다고 빚만 잔뜩 지고 작은 남동생은 몸이 약해서 변변한 직장도 못 다녔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를 챙길 사람은 맏딸인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 생활비 60만 원은 꼬박꼬박 보내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명절에 굴비 한 두름 사드리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 모순이 23년 동안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시댁 생활비 보내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기가 빠듯했거든요.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국밥집 주방일이었어요.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시댁 제사상을 차렸고 시어머니 생신마다 한복을 맞춰드렸고 시누이 자식들 입학 축하금, 졸업 축하금까지 다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 내복이며 양말이며 손주들 용돈까지 제 손으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 엄마한테는 명절에 굴비 한 두름 사들고 가는 것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면 늘 이러셨어요. 정수가 뭐하러 또 사왔냐? 너도 돈 없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시댁이나 잘 챙겨라. 시집살이 힘들지? 그래도 참아야 한다. 여자는 참는 게 복이요. 우리 엄마는 당신이 평생 그렇게 참고 사셨으니까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 농사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큰딸 서연이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했어요. 둘째 준호는 사춘기 때 어찌나 속을 썩이던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제가 교무실에 불려가 무릎 꿇고 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애들 교육은 엄마 책임이라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학부모 상담도 병원도 학원 상담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댁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고부 갈등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둘째 준호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추석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잠깐 부엌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아이고, 요새 며느리들은 애 좀 뱉다고 유세가 대단해. 나는 너만 할 때 만삭에도 논일 밭일 다 했다. 어디 앉아서 쉬어?
전이나 마저 부쳐라. 저는 입덧을 참아가며 다시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는 또 부쳤어요. 그날 저녁 결국 저는 하혈을 했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산모가 너무 무리했다. 자칫하면 아이를 잃을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병원에 누운 저한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애가 그렇게 약해서야 원. 우리 집안 핏줄이 그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친정 쪽이 약한가 보다. 저는 그 말에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만삭의 차례 음식하다가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돌아온 건 친정 탓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한 달이나 쉬어가면서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죽을 끓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하루에 한 번 얼굴만 비추고는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러더군요. 엄마, 내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래도 딸이 최고지? 정작 똥오줌 받아낸 건 저인데 효녀 소리는 신우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23년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굽은 등, 갈라진 손, 푸석한 얼굴, 윤기 없는 머리카락. 아, 나도 엄마처럼 살고 있구나. 자식과 시댁만 보고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삶.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깰까 봐서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한창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윤말순 씨 따님 되시나요? 여기 시장인데요. 어머님이 좌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보셔야겠는데. 저는 식당 앞치마도 못 벗고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대요. 한마디 던지고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같이 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와중에도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정수가. 너 식당 일 바쁜데 뭐하러 왔냐? 나는 괜찮다. 잠깐 어지러워서 그런 거요. 어여가서 일해라, 어여.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딸 일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엄마였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손이 어찌나 거칠던지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엄마는 척추관 협착증에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어머님, 이 정도 되도록 어떻게 참으셨어요? 무릎이 거의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예요. 평생 무거운 거 머리에 이고 다니셨죠? 척추가 다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아프셨을 텐데 진통제도 안 드시고 어떻게. 엄마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손을 잡고 이러셨어요. 정수가, 나는 괜찮다. 약값 비싸다는데 뭐하러 그런 걸 먹냐? 그냥 파스나 붙이면 되지. 너 시댁에 돈 보낼 것도 많은데 내 걱정은 말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는 23년 동안 1억 6천이 넘는 돈을 보냈으면서 우리 엄마는 약값이 아까워 팥으로 버티셨다니.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 더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엄마는 수술 대신 보존 치료를 받기로 하셨어요. 수술은 무섭다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한사코 마다하셨거든요. 며칠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시는 날 엄마를 모시고 그 좁은 단칸방에 들어갔는데 딱딱한 장판 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아이고, 아이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 앉아 엄마를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밀려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엄마는 새벽 2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시장 일을 나가기 전에요. 그러고는 당신은 굶고 일하러 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엄마는 시장에서 제일 예쁜 운동화를 사다 주셨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밑창이 다 다른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당신 것은 하나도 없이 자식한테 다 퍼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78이 되도록 따뜻한 방바닥 한 번 못 누리고 안마 한 번 못 받아보고 사셨다는 게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를 알아봤어요. 제일 비싼 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할인하는 보급형으로 하나 골랐어요. 정가는 좀 나갔지만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면 한 달에 10몇만 원. 제가 식당에서 받는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엄마 등 좀 펴드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마의자가 친정집에 들어가던 날 엄마는 그 위에 처음 앉아보시더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버튼을 누르니 의자가 스르르 뒤로 젖혀지고 등을 주물러주기 시작하자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좋은 걸 정수가,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돈도 없는 애가 뭐하러 이런 걸? 엄마, 비싼 거 아니야. 할부야, 할부. 한 달에 얼마 안 해. 엄마 등 펴지고 무릎 안 아프면 됐지 뭐. 엄마가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좀 호강해. 엄마는 안마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시더니 한참 만에 조용히 이러셨어요. 정수가 고맙다. 내가 딸 덕을 다 보고. 이만하면 나 잘 살았다.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어.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안마의자 하나가 뭐라고. 우리 엄마는 평생 처음 호강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78평생을요. 저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 노릇 한번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 그런데 그날 저녁집에 돌아오자 그 따뜻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옥이 시작됐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친정에 안마의자를 드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 박성희가 친정엄마 동네에 사는 자기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며 곧장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시어머니가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내 마누라가 친정에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다 바쳤다더라 하고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더군요.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친정에 안마의자를 사다 바쳐? 그게 몇백만 원짜린데. 여보, 몇백 아니야. 할부로 산 거고 내 식당 월급에서 갚는 거야.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바닥에서 못 주무실 정도라. 내 월급?
내 월급이 어디 내 거야. 그게 다 이 집 돈이지. 결혼한 여자가 무슨 내 돈이 있어. 어디서 친정 엄마한테 그런 걸 사다 바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달래려고 했어요. 2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보, 우리 엄마 쓰러지셨잖아. 병원에도 그렇게 누워 계셨고 무릎이 다 닳아서 걷지도 못하셔.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도리 좋아하시네. 너 같은 게 무슨 도리를 따져. 우리 어머니한테나 잘할 것이지. 어디 친정에 돈을 쳐발라. 시댁 생활비 보내는 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49 먹은 여자가 22 먹은 딸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휘청거렸습니다. 방에서 공부하던 서연이가 그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당장 나. 미쳤어.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손을 놓았지만 분이 안 풀렸는지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버렸어요. 제가 몇 년을 키운 군자란이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군자란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구는 걸 보는데 꼭 제 신세 같았습니다. 오늘부로 내 친정엔 한 푼도 못 보내. 알았어? 안마의자 당장 도로 무르고 와. 그리고 살림 통장 내놔. 네가 살림할 자격이 없어. 친정의 돈이나 빼돌리는 주제에. 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그렇게 잘 흘리던 눈물이 그 순간엔 딱 멈췄어요. 머릿속으로 23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부친전, 1년에 11번 차린 제사상, 시어머니 생신 한복, 시누이 자식들 용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보낸 시댁 생활비 60만 원, 명절마다 챙긴 시댁 식구들 선물 보따리. 그 23년 동안 우리 친정 엄마한테 제가 사드린 건 그깟 안마의자 한 대였습니다. 그 한 대 때문에 저는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년이 됐고 딸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더 마시고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고 흙바닥에 뽑힌 군자란을 다시 화분에 심으면서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끝내야겠다. 더는 이렇게 못 산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먼저 저는 23년 동안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던 그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60만 원. 그걸 그 자리에서 딱 끊었어요.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군요. 오히려 2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둔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 몰래 비상금이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을 부어온 적금이 있었거든요. 시댁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면서도 정작 저는 제 노후 하나 준비 못한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적금이 어느새 이자까지 붙어서 제법 든든한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아, 나도 이만큼은 살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어제 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자기가 아내 머리채를 잡은 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보, 어디 갔다 와? 아침은 왜 안 차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어제 당신한테 머리채 잡혔어. 우리 딸 보는 앞에서. 그거 알아?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친정에 그런 비싼 걸 사다 바치니까.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 그 얘기 좀 하자. 당신, 우리 결혼하고 23년 동안 시댁에 생활비 매달 60만 원 보낸 거 알지?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돈이야? 그야 살림 통장에서 나갔지. 그 살림 통장 돈 누가 벌었어? 당신 월급으로는 시댁 생활비 보내고 나면 애들 학원비도 빠듯했어. 그래서 내가 식당에 나갔잖아. 23년 전부터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국밥집 주방일.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번 돈. 그 돈으로 제사상 차리고 어머니 한복 맞춰드리고 형님네 애들 용돈에 입학금까지 줬어. 23년 동안. 그 돈 다 내 손으로 번 돈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집 돈이고 어떻게 주제 파악 못하는 짓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23년이야, 여보. 시댁 생활비로만 따져도 60만 원씩 12개월, 23년이면 1억 6,500만 원이야. 거기에 제사 비용, 한복, 명절 선물, 형님네 애들 챙긴 것까지 다 합치면 2억은 훌쩍 넘어. 그동안 내가 우리 친정 엄마한테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명절에 굴비 한 두름, 1년에 용돈 몇십만 원. 그게 다야. 23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쓴 돈 다 합쳐도 시댁 1년 생활비도 안 돼. 저는 가방에서 통장 정리한 종이와 계산기 두드린 종이를 꺼내 식탁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우신 우리 엄마한테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바닥에서 못 주무시는 우리 엄마한테 할부로 안마의자 한 대 사드렸다고. 그게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년이 할 짓이야? 그래서 49 먹은 마누라 머리채를 딸 보는 앞에서 잡았어? 여보,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면 당신은 안마의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차도 한 대 뽑아드렸을 거 아니야. 그건 효도고 내가 우리 엄마 안마의자 사드린 건 죄야? 정수가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당신 부모는 부모고 우리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안 키웠어?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서 나 키운 거. 그래서 내가 당신 만나서 이 집 며느리로 23년을 산 거. 그건 다 뭔데? 남편은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정했어. 오늘부터 시댁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내. 자동이체 오늘 아침에 다 끊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너 미쳤어? 어머니 생활비를 끊어? 어머니 그 돈으로 사시는데 너 정말 못된 며느리구나. 저는 그때 아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오늘부로 내 친정엔 한 푼도 못 보낸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 친정에 한 푼도 못 보낸다며? 그럼 당신 친정에도 한 푼도 안 보내.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당신이 정한 규칙이잖아. 친정에 돈 보내면 안 된다는 규칙. 그럼 그 규칙, 당신 친정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아니면 그 규칙은 우리 엄마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어?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 남편은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살림 통장 내놓으라고 했지? 그래, 가져가. 여기 있어. 저는 통장과 도장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오늘부터 살림 당신이 해. 시댁 생활비도 당신 월급에서 당신이 직접 보내. 나는 이제 식당 월급, 우리 친정엄마 병원비랑 안마의자 할부 갚는데 쓸 거야.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내 돈이니까. 당신 월급으로 이 살림 한번 꾸려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그 옆엔 군대 가기 전인 아들 준호도 서 있었어요. 딸은 제 옆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빠, 나 어제 다 봤어. 엄마 머리채 잡는 거. 나 평생 그 장면 못 잊을 거야.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안마의자 사드린 게 왜 잘못이야? 외할머니 우리 엄마 키우느라 허리 다 굽으셨잖아. 시장에서 나물 팔아서. 아빠는 할머니한테 23년 동안 2억 가까이 보냈으면서 외할머니한테 안마의자 한 대 사드린 거 가지고 엄마를 때려. 그게 아빠가 말하는 효도야? 아들 준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아빠 실망했어.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외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남편은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까지 등을 돌리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다 일러바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시애미 생활비를 끊을 수가 있어? 며느리가 돼서 그게 할 짓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봤는데. 배은망덕한 것.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생활비 23년 동안 제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보낸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 월급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드님이 제가 친정엄마한테 안마의자 사드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딸이 보는 앞에서요. 어머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건 성훈이가 오죽 화가 났으면. 어머니, 제 친정엄마는 어머니가 보시기엔 부모도 아닌가요? 우리 엄마도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누우셨고요. 그 엄마한테 안마의자 한 대 사드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 아드님이 어머니께 안마의자 사드리면 화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랑하실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시애미 생활비를 끊는 건. 어머니, 그 오죽했으면을 23년 동안 들었어요. 며느리 돌이라는 말도 23년 동안 들었고요. 이제 안 들을래요.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아드님이랑 형님이랑 의논하세요. 형님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23년 동안 부엌 일 한 번 안 도와준 형님도 이제 어머니 생활비 좀 보태야 하죠. 저는 이제 제 친정 엄마부터 챙길 거예요. 그동안 23년을 못 챙겼으니 이제부터라도 챙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23년 만에 가장 가벼웠어요. 며칠 뒤 시누이 박성희가 우리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더군요. 옳게,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 생활비를 끊어? 너 진짜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은혜도 모르고.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를 식탁에 앉히고 차 한 잔을 내드린 뒤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형님, 일단 앉으세요. 차 드시면서 얘기해요. 형님,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뭘 받아먹었나요? 어머니 생활비 60만 원, 23년 동안 제가 다 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요. 형님은 그 23년 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보내셨어요? 시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명절에 오셔서 제가 부친 전 드시고 과일 까서 드시고 손주들 용돈 제가 챙겨주고 그러고 빈손으로 가셨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새벽부터 일할 때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셨고요. 동그랑땡 색깔이 어떻다, 산적이 어떻다 평가만 하셨죠. 안 그래요, 형님? 그거야. 내가 시집간 딸이니까. 시집간 딸은 자식 아닌가요? 저는 시집온 며느리인데 23년을 어머니 봉양했어요. 그럼 친딸인 형님은 더더욱 어머니를 챙기셔야 하죠. 이제 어머니 생활비 형님도 같이 부담하세요. 형님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그게 도리 아닌가요? 제가 23년 했으니 이제 형님이 좀 하셔도 되잖아요. 시누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23년 동안 부엌 일은 다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효도는 입으로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막상 그럼 형님이 내세요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한참을 씩씩대다가 어디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시누이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 거실에서 제 마음이 온전히 편안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차를 제가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며칠 뒤에는 시댁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어른들한테 며느리가 생활비를 끊었다고 여기저기 일러바친 거예요. 큰집 시숙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러면 못 쓴다고 훈계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도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형님, 사정을 다 들으셨어요? 제가 23년 동안 시어머니 생활비를 제 손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안마의자 하나 사드렸다고 제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형님, 만약 형님 따님이 시집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형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으라고 하시겠어요? 전화기 넘어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숙모님이 한숨을 쉬며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자초지종도 모르고 전화했네. 자니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성훈이 그놈이 잘못했구먼. 그 한마디에 저는 23년 묵은 응어리가 또 하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친정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엄마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 정숙이 효녀일세, 효녀요. 그 안마의자 때문에 시집에서 그 고생을 했다며? 그래도 끝까지 엄마 편 들었다며? 하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어깨가 으쓱해지셨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결국 제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살림 통장을 한 달 동안 직접 굴려보더니 시댁 생활비에 아이들 학비에 공과금에 살림까지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뻔했죠. 그제야 남편은 제가 23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이 살림을 꾸려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인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림을 꾸려온 줄, 23년 동안 시댁에 그 큰 돈을 보낸 게 다 내 손에서 나온 줄 정말 몰랐다. 그리고 너 머리채 잡은 거, 그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미안하다, 정수가. 저는 남편을 용서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힌 그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용서로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만큼 친정엄마께도 똑같은 금액을 보낼 것. 둘째, 살림 통장은 다시 제가 관리하되 매달 수입과 지출을 함께 확인할 것. 셋째,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손찌검을 하지 않을 것. 만약 또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서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정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친정에 가서 엄마 무릎을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께는 결국 남편과 시누이가 의논해서 시누이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태기로 했답니다. 23년 동안 효도는 입으로만 하던 시누이가 이제는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가끔은 부엌 일도 거둔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 요즘 매일 그 안마의자에 앉아 계신답니다. 제가 전화하면 정수가 오늘도 내 덕에 등 펴고 잘 잤다. 무릎도 한결 낫다 하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놀러 오면 그 안마의자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이제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부러움을 받는 할머니가 됐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 환한 웃음 한번 보려고 제가 23년을 버텼나 봅니다. 지난 주말엔 엄마를 모시고 온천에 다녀왔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엄마가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는 그 표정을 보는데 제 평생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우리 엄마, 이제는 제가 호강시켜 드릴 차례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효도에는 친정도 시댁도 따로 없다는 것.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23년을 참고 또 참았더니 돌아온 건 주제 파악 못하는 년이라는 말과 딸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도 참았다면 저는 아마 우리 엄마처럼 등이 굽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참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친정엄마를 챙깁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챙깁니다. 1년에 한 번 가던 미용실도 이제 2달에 한 번은 가고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엄마를 모시고 좋은 데 다녀와요. 제 인생에도 드디어 제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49,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시간 가까운 이야기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23년 묵은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마음 졸이며 사신 분, 참는 게 도리라고 배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세대는 모두 그렇게들 살았죠.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는 삶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드린 게 언제였나요? 따뜻한 밥 한 끼, 전화 한 통, 손 한 번 잡아드린 게 언제였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제는 좀 아껴주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한마디가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